지금 세계는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독점하려 했고 중국은 동북 공정을 강화하며 한반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전략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EU는 위기 속에서 동북아 의존도를 줄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하나둘씩 한국의 움직임만을 주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EU 전략이사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반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전략지대다. 이곳에서 전쟁이 나면 유럽의 외교는 단 48시간 만에 무력화된다. 그 보고서가 유출되자 유럽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미국은 고위급 협상단을 한국으로 급파했으며 중국과 일본은 극비리의 군사 전략 문서를 수정했습니다. 저는 파리 국방전략연구소 소속의 지정학 전공 박사입니다. 유럽 내 군사정책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고 나토 소속 장성들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안보지형 강의도 진행해왔죠. 그 말은 조금 멋있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책상머리에서 지도나 들여다보며 회의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접한 건 다름 아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문건을 작성할 때였습니다. 북한과 접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까지 주변 강국들이 빽빽하게 포진한 묘하게 압축된 위기를 가진 나라. 그 무렵 본부에서 아시아 전략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출장을 권유해왔습니다. K-팝이니 반도체니 하는 이야기들이야 자주 들려왔지만 저 같은 유럽인 입장에선 그런 건 어디까지나 문화산업이거나 기술력에 불과했거든요. 지정학적 생존 전략과 연결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마지노선이나 도버 해협 같은 유럽의 전통적 군사축선을 중심에 놓고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역사와 지형, 전쟁과 정치가 밀접하게 얽힌 그 구조야말로 진짜 지정학이라고 믿었죠. 한국은 그저 주변 강국 사이에 낀 기술만 빠른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제공한 정부 브리핑 자료 속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세계 4대 강국이 서로 눈치를 보는 유일한 중간지대입니다. 처음엔 광고 문구겠거니 하고 넘겼죠. 하지만 며칠 뒤 한국에서 활동 중인 한 안보 칼럼니스트와 저녁을 먹으며 그 문장이 사실임을 깨달았어요. 박사님, 왜 한국은 그렇게 자주 침공당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죠. 힘이 약해서겠죠.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이 땅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서로 눈치를 봐야 했던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웃어버렸어요. 전략적 가치요? 설마요. 이 땅은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낀 회색지대 아닙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파리, 런던, 베를린 같은 중심 도시에 비하면 의미는 현저히 떨어지죠. 그는 물었죠. 그렇다면 왜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최강국들이 줄줄이 여기에 개입했을까요?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심지어 유엔까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냉전 때문이었죠. 2차 대전 후 동서 진영이 대치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곳이 분단된 것뿐입니다. 지정학보다 시대적 우연이 작용한 거예요. 우연이라기엔 모든 시대의 침략이 반복된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려, 조선, 대한제국, 해방전국, 6.25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외세가 이 작은 반도에 개입한 이유가 정말 우연이라고 믿습니까?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며칠 동안 거리와 도시만 보며 평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정말로 이 땅이 항상 싸움의 중심이었다면 그건 국력 때문도 시대 때문도 아닌 무언가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에서 남산국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도를 펼치고 세계 전략 차원에서 동북아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첫째, 좌측엔 중국. 지리적으로만 보면 중국은 한반도와 1300km 넘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만강, 압록강은 이 땅을 가로막는 자연 방벽이자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 삼성을 방어하는 최전선이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한반도는 북으로는 러시아와 닿아 있고 동쪽으론 일본과 마주보며 그 사이에 동해라는 좁은 바다 하나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작고 얇은 지대가 유럽의 흑해, 발칸 반도처럼 국제 패권 충돌이 집중된 압축 공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미국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임에도 이 작은 반도에 2만 8천 명 규모의 미군을 상시 주둔시키고 있었죠. 제대로 들여다보니 한반도는 미국에게 중국 견제의 방어선이자 일본에게는 대륙 진출의 유일한 다리이며 중국에게는 태평양 진출을 막는 장벽, 러시아에게는 극동 방어선의 측면 차단지대였어요. 모두가 다른 이유로 이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동아시아의 제어권을 갖게 되는 구조였죠. 저는 이해관계 중첩도라는 분석 수치를 계산해봤어요. 영국, 프랑스 사이, 독일, 폴란드 국경지대, 터키, 시리아 접경과 비교했을 때 한반도는 그 중첩도가 최고치인 9.8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수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유럽은 대부분 이미 경계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냉전의 종결이 미완성된 유일한 지역입니다. 38선, 휴전선, DMZ, 이 단어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언어들이죠. 놀라운 건 이런 압박 속에서 한국은 독립국가로서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붕괴되지 않았지? 동맹국의 지원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을.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생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한반도의 과거 전쟁사를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통계로 접근했죠. 전쟁 횟수, 침략 빈도, 정복 사례 등. 그런데 몇 시간 뒤 저는 그만 노트북을 덮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잦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이 나라는 거의 매 세기마다 침공을 당해왔더군요. 고구려는 300년 넘게 중국 북위와 당나라, 수나라의 침입을 막았고 신라는 왜구와 백제, 고구려의 협공에 시달렸으며 고려는 거란과 몽골의 7차례 대규모 침공에 시달렸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됐고 이후에는 청나라의 조공체제에 묶여 주권이 반쯤 날아간 채 존속했죠. 19세기 말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던 시기. 이 반도는 또다시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1910년 결국 일본에게 나라 전체를 통째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지도에서 나라 이름이 사라졌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토록 많은 침략을 받았고 수탈을 당했으며 수백만이 학살당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국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으로 향했습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이 약탈해간 조선의 왕실 문서가 보관되어 있던 곳이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 군은 단 7일 만에 이곳을 불태우고 수백 권의 책을 배에 실어갔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아직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부끄러운 사실이죠. 한국은 이 모든 상처를 단지 아물게만 한 게 아니라 문서로 남기고 다신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집단적 의식으로 계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점은 유럽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걸 국가적 생존 본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침공당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 나라는 똑같이 침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고난이 지정학적 운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이들은 체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약하다고 느끼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 불리한 조건에서 살아남은 민족이라는 강한 집단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역사학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산으로 도망쳐서 나라를 지켰고 땅을 팔아 자식을 배웠으며 바다로 밀려가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 나라가 그렇게 쉽게 없어졌다면 벌써 1000번은 사라졌을 겁니다. 강원도 철원의 DMZ 접경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지금도 지뢰가 매설돼 있고 70년 전의 참호가 그대로 남아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고요한 그 산속에서 저는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끊임없이 전쟁과 침략을 받아왔음에도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그건 지정학적 우연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겠다는 민족의 생존 의지와 문화적 저항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연구소 자료실에서 조선 말기의 병풍 지도를 복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저 혼자였고 유리로 덮인 오래된 문서 안엔 손글씨로 써내려간 국경선과 바닷길이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도의 중심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사방이 강과 바다, 산으로 막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던 건 일본과 중국의 침공 경로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라는 건 전쟁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의 전쟁사는 전략의 동선을 따라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일본. 그들은 오래전부터 대륙 진출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왔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유럽 열강처럼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첫 대상이 조선 반도였죠. 일본 열도에서 중국 대륙으로 바로 건너가기는 어렵습니다. 배로 가야 하고 바다에서 미군이나 영국 해군과 충돌할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조선 반도를 발판 삼아 올라가면 한 번에 만주로 진입할 수 있어요.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바로 이 루트를 사용했습니다. 부산과 인천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하고 신의주를 거쳐 중국의 동북 지역까지 직선으로 진격했죠. 일제가 조선에 철도를 건설한 이유도 경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주로 가기 위한 전쟁 인프라였던 겁니다. 반대로 중국은 태평양 진출에 목이 말랐습니다. 문제는 중국 동해안에서 미국까지는 거리도 멀고 일본이 해상 봉쇄를 해버리면 나갈 구멍이 없어져요. 하지만 한반도의 서해안, 특히 인천이나 군산 지역을 확보하면 태평양으로 직통 항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조선의 서해안과 국왕을 통제하려 했고 동학농민운동 때도 이를 빌미로 병력을 파견했죠. 그게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쯤 되니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꿈꾸는 전략의 마지막 단추였던 거예요. 일본에겐 올라가는 길, 중국에겐 빠져나가는 출구. 서로 다른 방향이지만 그 끝에 있는 건 하나. 이 좁은 반도였죠. 그들이 한국을 노린 건 한국을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한국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더 불안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군대를 키우거나 외교적으로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일본은 더 빠르게 간섭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이 첨단 무기를 개발하거나 독자적인 통일 논의를 시작하면 중국은 북한을 이용한 압박을 가하고 일본은 자위권 강화를 명분 삼아 군사 재무장을 시작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편을 들지 않아도 항상 싸움의 한가운데로 끌려가는 운명. 그게 이 나라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전략학을 배운 저로선 이런 유형의 국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알자스 로렌 같은 분쟁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동의 길목이자 전략의 통제권이 걸린 주도권 전쟁의 무대였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가 왜 그렇게 성난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관에 들렀습니다. 한국의 고대사 코너에 들어서자 광개토대왕, 김유신, 을지문덕, 전쟁의 이름들이 연대기처럼 벽에 걸려 있었죠. 그걸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중 제 눈에 멈춘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7세기 초 당나라의 100만 대군을 막아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또 다른 기록이 있었어요. 수나라 양제가 112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압록강 전투에서 대패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400년도 더 된 시점에서 이미 중국은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통제하려 했고 고구려는 그 압박을 막기 위해 요동과 압록강을 최전선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건 전략의 방식도 지금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해로를 통해 상륙하고 평양성까지 육상 진격을 시도하며 보급선 차단을 노리는 방식. 심지어 당시의 고구려는 자체 방어 전략으로 수십 개의 산성망과 강을 활용한 유격전 전술을 구사했더군요. 아니,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닌가요? 1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는데 왜 전략의 구조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이후에도 반복됩니다. 신라는 왜구의 해상 침입에 시달리며 전국적으로 해안 방어망을 구축했고 고려는 거란과 몽골의 침공을 피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저는 강화도에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군사 지형 분석을 위한 시점으로요. 그리고 깨달았죠. 강화도는 침공이 어려운 구조를 갖춘 천연 요새였고 물자 수송로, 해상 통제권, 그리고 수도로의 접근 차단선까지 완벽하게 결합된 전략적 방패였던 겁니다. 결국 고려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도 39년간 몽골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유럽을 초토화시킨 몽골 기병이 이 조그만 섬을 끝내 넘지 못한 겁니다. 한반도는 그 자체가 시험장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침공을 시도하고 그 침공이 실패하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전략을 계승하고 또 다른 세대가 방어 전술을 발전시켜 대응하는 순환의 역사. 이건 100년의 고난도, 500년의 저항도 아니었어요. 이건 무려 2000년 동안 한 줄로 이어진 전략의 생존사였습니다. 며칠 뒤 일정으로 국방대학교의 한지리 군사 전략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지형 분석을 전공하는 한국 군사학자가 칠판에 뭔가를 쓰고 있었는데 그 순간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반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침공은 가능하지만 점령은 불가능하다. 발표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는 수차례 점령당했지만 끝까지 지배에 성공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도 35년이 한계였고요. 대부분의 침공은 머무르지 못한 전쟁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전등이 하나 켜졌어요. 점령은 했지만 버티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는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렌터카를 빌려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일본 국도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마주한 건 산이었습니다. 산, 또 산이었어요.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연달아 솟은 능선들이 인간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동전 자체가 막혀버리니까요. 그리고 강. 지도상엔 한두 개밖에 안 보이던 수계들이 실제로는 고속도로를 따라 수없이 흘러내려오고 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과 강 사이엔 좁고 굽은 평야가 있었고 그 평야 주변은 대부분 도시가 아니라 논, 밭, 작은 마을들이었어요. 즉, 침공군이 기갑부대를 전개할 수 있는 전장 공간 자체가 없다는 뜻이었죠. 도시전도 어렵고 장거리 미사일도 무용지물일 정도의 지형. 한국은 누군가 침공했을 때 싸워 이긴다가 아니라 들어오면 움직일 수 없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 저는 예전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거세질 때 미군 전략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장기전이 유리한 구조를 가졌으며 단기 점령은 가능하나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지대이다. 이 말은 곧 이 땅은 침공엔 약하지만 정복엔 강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 나라가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강, 산, 분지, 협곡, 해안선, 그리고 그 위에 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엮여 국토 전체가 요새화된 문명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제 감정이 과장된 게 아닐까 싶어 저는 역사 속 실제 전쟁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제가 느낀 바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먼저 6.25 전쟁. 북한군은 초반에 남진 속도가 어마어마했죠. 서울, 대전, 대구를 단숨에 밀어버렸고 부산만 남겨둔 상태였어요. 당시 미군 보고서엔 이런 문장이 남아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전선에서 이기고 있었지만 물류에서는 이미 패배하고 있었다. 전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급선은 늘어나고 보급 차량은 산에서 멈췄습니다. 결국 화력이 아닌 연료 부족, 식량 부족, 탄약 부족으로 전선이 무너진 겁니다. 특히 낙동강 전투 때는 극적이었어요. 북한군은 낙동강을 건너기 위한 교량을 임시로 설치했지만 미군은 이를 정밀 폭격으로 끊어버렸고 결국 북한군은 강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전선은 있었지만 보급은 오지 않았고 그들은 점점 말라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시간을 벌어낸 방식이었죠. 이런 전략은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수립된 한국의 방어 계획은 거의 전부가
보급로 유도, 적소모, 역공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적이 밀고 들어오도록 일부러 길을 열어주고 그 사이에 계곡과 강 산으로 유도에 지치게 만들고 전선이 늘어나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밀하게 반격하는 시기죠. 제가 유럽에서 배운 건 기동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적을 뛰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어오르게 만들죠. 그리고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적의 연료와 인력, 사기, 식량을 하나씩 깎아냅니다.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을 전제로 한 병력보다 버티는 힘을 우선하는 전략 구조. 그 사실을 실감했던 건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따라 걷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포대교 위를 지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강이 도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강을 군사적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실제로 전장을 지배하는 요소로서요. 그리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강을 끼고 싸울 때 가장 강해진다는 사실을요. 6.25 전쟁 초반 낙동강 방어선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아있지만 마지막 남은 부산교두보 앞에서 강이라는 벽을 마주했어요. 그들은 강을 건너야만 했고 교량은 부족했고 유속은 빠르며 수심은 일정치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유엔군과 국군은 강 너머 고지대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 결과 북한군의 진격은 멈췄고 보급은 끊기고 병력은 강 위에서 수장되었습니다. 강이 적을 끊고 방어군은 반격을 준비한 거죠. 그 반격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전이 상륙의 성공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낙동강에서 버티고 있던 병력과 인천에서 들어온 병력이 서울을 중심으로 강을 양쪽에서 끼고 포위하며 압박하는 작전이었더군요. 한강이 전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강 위에서 적은 혼란에 빠졌고 병력은 양분되었고 북진의 흐름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건 현대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시대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112만 대군을 살수 전투에서 괴멸시켰습니다. 적이 강을 건넌 뒤 퇴각하는 타이밍에 맞춰 뒤를 끊고 앞을 막고 물러날 수 없도록 만든 후에 강 한가운데서 학살을 감행한 전술이었죠. 또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가 한강과 임진강을 넘으려다 얼어붙은 강 위에서 군마가 미끄러지고 장비가 무너지고 포가 가라앉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의 강은 겨울엔 얼고 여름엔 넘치며 봄엔 소용돌이치고 가을엔 안개로 가립니다. 전 계절이 전장이고 전장이 천연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나라 사람들 자체가 강 건너 싸우는 법을 몸에 새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0년대 이후 대한민국 국방 전략을 보면 기계화 기동전보다 강 중심의 전선 분할 전략이 더 많이 채택되어 있었습니다. 대규모 전차부대보단 강 주변 고지대의 포병 운용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죠. 줄곧 한국의 방어 능력, 전략 구조, 자연지형의 위대함에 감탄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일제강점기에는 무너졌던 거지? 이 나라는 수나라, 당나라, 몽골, 청나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온갖 강대국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도 1910년 일본에게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죠. 심지어 단 한 발의 전투도 없이 조약 하나로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너무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 어째서 그때만은 무너졌던 걸까요?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1910년 8월 29일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조선이라는 국가는 내부에서 이미 썩어 있었던 겁니다. 국방은 무너졌고 왕실은 분열됐으며 많은 관리들은 일본의 자금에 휘둘렸습니다. 상층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팔았고 민초들은 정보 없이 무력했죠. 일본은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을 밀고 들어왔을 뿐이죠. 그 문은 이미 안에서 열려 있었어요. 당시 일부 지식인은 일본 문명을 받아들이자고 했고 심지어 스스로 일본군에 입대한 이들까지 있었죠. 그러나 백성은 달랐습니다. 민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꺼지지 않았고 피 맺힌 분노는 곧 외침이 되었죠. 1919년 3월 1일 무기 없는 백성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군대도 외세의 지원도 없이 단지 펜과 외침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대한의 백성이며 결코 일본의 식민이 아니다.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무장투쟁, 외교전, 교육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건 민중이었어요. 국가도, 정부도, 군대도 사라진 상황에서 한민족은 공동체 전체가 국가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독립 후에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일제에 협력했던 자들에 대한 청산을 끝내지 못한 채 다시 산업화에 돌입하면서도 그 아픈 기억을 기록하고 교육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었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유럽보다 더 성숙한 집단 기억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비시 정권을 부끄러워 숨길 때 한국은 을사오적의 이름을 교과서에 박아 넣었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진 적이 있다. 하지만 망한 적은 없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망국의 역사조차 이 나라에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한 축이었던 건 아닐까? 어느 날 한국군 방위사업청의 관계자를 통해 국방산업 전시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서울 근교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무기 전시회였죠. 입장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KF-21 전투기 모형, 그리고 한국형 사드 LSAM 시제품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거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설계, 개량, 운용 전술 모두 한국형으로 최적화되어 있었고 이미 여러 국가의 수출 계약이 체결된 세계 1위급 방산 제품들이었어요. 방위산업은 전략 독립성의 증거입니다.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무기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건 전쟁을 자국 조건에 맞춰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론 전투 시뮬레이션 구역에선 실시간 자율 추적 드론이 한국군이 개발한 AI 시스템과 연동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하는 방식인데 이후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사이버작전사령부를 취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매년 약 1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침투 시도를 받고 있었고 그 대부분이 북한, 중국, 러시아발 해킹 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주요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분산 설계, 민관군 사이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그리고 시민 보안 인식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는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KTX는 순식간에 시속 300km를 넘겼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도 안 돼서 도착했죠. 부산항에 도착하자 눈앞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부산은 지금 전 세계에서 동북아시아의 해양 허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부산항은 세계 6위권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며 특히 극동 유럽 항로의 70%가 이곳을 거쳐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해운, 철도, IT를 동시에 묶는 트랜스 유라시아 전략을 구상해왔습니다. 철도는 서울에서 시작해 북한을 지나 시베리아까지 연결되고 부산에선 해상 운송으로 전환되죠. 게다가 한국은 기술 플랫폼으로도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은 단지 제조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 동남아까지 이어지는 기술 전략망의 핵심 노드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음에도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교역, 일본과는 기술, 유럽과는 외교를 유지하며 모두와 연결되되 누구의 종속도 되지 않는 위치를 택한 거죠. 한국은 이제 지정학적 위치조차 무기로 전환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난 외교학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엔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껴야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국토가 반도라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가진 전략의 방향성이 방어에서 연결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문화조차 이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K-콘텐츠, 한글, K-뷰티, K-음식. 이건 소프트 파워 기반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었죠. 그 전략의 결과로 한국은 현재 G20에 속하고 UN 평화유지군 파병국이며 기후변화 대응, 개발도상국 기술협력,
사이버 안보 등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인천공항 J터미널 출국장 보안 검색대를 지나 게이트 근처 커다란 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륙까지 1시간 정도 남았을 무렵이었죠. 그동안 머물던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왜 이 땅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저 지정학의 교차점, 열강 사이의 중간지대 정도로만 봤어요. 하지만 지금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이 순간 완전히 다른 질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해졌을까? 제가 본 한국은 극한의 조건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돌파해낸 살아있는 전략 체계였어요. 산이 막으면 산을 요새로 만들고 강이 흐르면 강을 전선으로 삼으며 무기가 부족하면 땅을 고립시키고 정보가 끊기면 기억으로 버텼습니다. 심지어 한번 완전히 무너졌던 시기조차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언어, 정체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망국조차 전략으로 기억하는 민족. 그건 제가 지금껏 만났던 어느 유럽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정신력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한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천무 다연장 로켓이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무기를 제치고 수출 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또 다른 기사에선 한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회복을 주도하고 있고 K배터리는 유럽의 탄소 중립 정책의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이 모든 강함의 바탕에 흐르는 절제된 태도였습니다. 서울 강북의 어느 노후한 전통시장, 대전의 소박한 기념관 해설사, 부산의 어선 위에서 조용히 일하던 노부부. 이들은 모두 자신이 어떤 전략의 일부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나라를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 세계 한국 같은 나라는 단연코 없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무기가 되고 사회 전체를 전율하게 만드는 나라.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과 현금을 둔 채 자리를 비웠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낼 뻔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히려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이는 유럽에서 30년 넘게 신뢰 시스템을 연구한 세계적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건 제도가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이 사람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렌 뉘스트룬입니다. 북유럽 스웨덴에서 심리학과 공동체 연구를 해온 사람이에요. 신뢰, 공동체 윤리, 시민 간 협동 구조 같은 개념을 연구했고 지금껏 유럽을 중심으로 수천 건의 사례를 분석했죠. 신뢰는 복지에서 자란다. 투명한 행정이 곧 윤리의 기반이다 같은 문장을 줄곧 써왔어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 나라에선 모든 게 달랐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차이는 제가 서울에 도착한 단 3시간 만에 시작됐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역 근처 숙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거리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많았으며 어디든 규칙과 무질서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시차 적응을 핑계로 저는 거리를 조금 걸었죠. 대도시의 밤은 본능을 드러내는 시간이니까요. 이기심, 경계심, 소유욕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강남대로 뒷골목 한켠 작고 환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간판엔 무인점포라고 적혀 있었죠. 나는 순간 멈춰섰어요. 이건 실험이었거든요. 무인점포는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는 공간이니까요. 그 안엔 점원이 없었고 대신 냉동고엔 아이스크림이 가득했으며 입구엔 작은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젊은 남녀가 들어왔어요. 무표정하게 물건을 고르고 QR코드를 스캔한 뒤 말없이 나가더군요. 그 다음은 고등학생, 정장을 입은 직장인,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놀랍게도 단 한 명도 계산을 건너뛰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30분 넘게 서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감시 카메라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출입문은 아예 열려 있었는데도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가게 벽면에 붙은 문구를 보게 됐어요. 우리 가게는 실내로 운영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로만 써온 문장이었거든요. 신뢰라는 단어를 연구했고 수없이 논문에 인용했으며 정책 자문을 하면서도 늘 그 가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현실에선 단 한 번도 이토록 진심으로 믿는 사회를 본 적이 없었어요. 북유럽의 무인 시스템은 고성능 CCTV와 AI 분석 기술에 의존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나빠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든 시스템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곳에선 사람을 신뢰하는 전제로 사회를 설계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고 5년 동안 쓰던 제 연구 논문의 서론 1장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신뢰는 복지에서 태어난다는 전제를 이 나라에서 무너뜨렸어요. 서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가게 하나로 제 연구와 철학 전체를 조용히 그리고 통쾌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문화였고 사고가 아니라 구조였어요. 그리고 직감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겠군요.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아침, 여전히 어젯밤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본 풍경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건 그냥 예외일 수도 있어. 제 안의 학자 본능은 그렇게 되뇌었어요. 한국 사회가 정말 신뢰로 움직인다면 그건 특이점이 아니라 패턴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몇 가지 장소를 직접 탐색해보기로 했어요. 그 첫 번째 실험장은 카페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로 향했죠. 아침 8시 40분, 출근 전에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모여있더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페 안 곳곳에 노트북과 스마트폰, 가방이 놓여 있었지만 정작 자리에 앉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예약석이라도 표시해 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곧 커피를 받으러 간 손님들이 돌아오면서 이해가 됐죠. 그들은 아예 가방이나 전자기기를 자리에 두고 자리를 비운 거였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10분 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20분,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 옆자리에 노트북 위에 흘린 커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바로 옆 테이블의 한 청년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말도 없이 노트북과 DSLR 카메라를 둔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번엔 다르겠지. 이건 너무 위험해 보여. 하지만 제 생각은 또 틀렸어요. 우왕좌왕하며 초조하게 그 자리를 쳐다보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한 분이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그건 감시가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그 여성은 지켜본다는 말 대신 보고 있을게요 라고 했어요. 책임이 아니라 관심이었고 감시가 아니라 온기였죠. 10분쯤 지나 청년이 돌아오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고 청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하더군요.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연출된 드라마처럼 자연스러웠죠. 아니, 드라마라면 오히려 더 과장됐겠어요.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선 무인 시스템이 늘 불안 위에서 출발해요. 혹시 누가 훔칠까? 기기를 망가뜨리진 않을까? 그래서 CCTV, 경고음, 알림, 통제 장치가 필수였죠.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어요.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 단순하고 담백한 믿음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틀 연속으로 겪은 무인 점포와 카페의 풍경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그저 놀라움이었고 그 다음은 감탄이었고 이제는 솔직히 조금 두려움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렇게까지 믿어도 되는 사회가 존재한다고. 이건 분명히 어딘가엔 금이가 있을 거야. 그런 회의가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은 뜻밖에도 아주 빠르게 찾아왔어요. 정말 우연처럼요. 서울 홍대 거리에서 강연회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
제 어깨에 걸려있던 가방이 이상하게 가볍더군요. 급히 열어보니 지갑이 없었어요. 한국 돈과 카드, 여권까지 들어있던 지갑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말은 이 나라도 결국 다르지 않구나였어요. 신뢰사회. 웃기지 마. 이건 그냥 포장된 환상이었어. 실망하며 근처 지구대로 향했죠. 그런데 지구대 문을 열자마자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지갑 찾으러 오셨어요? 좀 전에 지갑 하나 습득된 게 있는데 제 손에 건네진 지갑은 그대로였어요. 현금도 카드도 여권도 심지어 지갑 안쪽에 넣어둔 작은 쪽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찰관을 바라봤어요. 누가 이걸?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익명으로 두고 가셨어요. 외국인 지갑 같아서 경찰서에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고 감사 인사 한마디도 기대하지 않은 채 그저 지갑을 돌려줬다고요? 북유럽에서도 분실물은 종종 돌아오지만 이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게다가 익명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특히 외국인 물건이라면 더욱 귀찮아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긴 달랐어요. 한국은 다르더군요. 그 익명의 시민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고 돌려준다고 해서 칭찬받을 것도 없었으며 아무도 글을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단 한 점의 망설임 없이 선택했어요. 법이 시켜서가 아니라 양심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었죠. 경찰관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외국분들이 보통 처음엔 놀라시죠.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도덕이 얼마나 조건부였는지를 깨달았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 들려있는 지갑이 단순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한 사회가 저에게 보여준 무언의 약속, 그리고 조용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렇게 기록했어요. 신뢰란 누가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타인까지 존중하는 사회다. 결정적으로 신뢰가 어떻게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강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사건이 평창에서 일어났어요. 출장 일정으로 한 중소도시 공공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빗줄기가 거세지더니 산비탈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졌어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 앞부분이 빗물에 젖은 로터리 바닥을 넘어서 도로 옆 배수구 경계석에 쿵 하고 부딪혀버렸죠. 충돌은 크지 않았지만 운전석에 앉은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앞 범퍼가 살짝 찌그러졌고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그때였어요. 비 내리는 도로 너머 근처 식당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오는 중년 남성 한 분이 보였어요. 그 뒤로는 젊은이 두 명이 맨몸으로 따라오더군요. 그들은 무슨 구조대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시민이었죠. 괜찮으세요? 충격 심했을 텐데요. 비에 흠뻑 젖은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차량 상태부터 점검했고 한 청년은 근처에 아는 카센터가 있다며 전화했고 다른 청년은 본인의 외투를 벗어 제 어깨 위에 살포시 올려줬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현실 같은 비현실이었거든요. 제가 잘못한 사고였고 그 누구도 도울 의무가 없었는데 그들은 도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동을 택했습니다. 거듭 사양하자 중년 남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멀리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끼리는 원래 이렇게 삽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비 맞은 게 아니라 마음이 젖어버렸거든요. 서울에선 시스템이 만든 신뢰를 봤다면 이곳에선 사람이 직접 선택한 신뢰를 보게 된 거예요. 규정도 보상도 CCTV도 없었지만 그 누구도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손으로 쓴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인들은 위기일수록 서로를 탓하지 않는다. 대신 그 상황을 함께 고쳐나가는 본능이 있다. 그리고 그 본능의 이름은 신뢰다. 차가 부서졌는데 마음이 먼저 고쳐졌어요.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저를 살렸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이상한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다치면 자기 일처럼 돕고 누가 넘어지면 함께 일으키는 이 사회가 너무 낯설고 너무 따뜻해서 이제는 저도 모르게 중독되고 말았어요. 평창에서 돌아온 뒤
제 연구 계획서를 완전히 뒤엎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유교 문화, 집단주의 같은 말로 분석을 시도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분석은 너무 얕고 너무 피상적이라는 걸 절감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나라는 신뢰를 설계한 게 아니었어요. 신뢰라는 바탕 위에서 삶을 짓고 있었던 거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이번엔 조금 더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어요. 신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 바로 무인 인프라였죠. 무인 편의점, 무인 세탁소, 무인 카페, 무인 주차장, 무인 헬스장까지. 이쯤 되면 무인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신촌 인근에 있는 한 무인 헬스장에 들어가 봤어요. 회원카드를 대자 자동문이 열리고 아무도 없는 실내가 펼쳐졌죠. 기구들은 정리돼 있었고 바닥은 깨끗하게 청소돼 있었으며 기구마다 타인이 쓴 흔적 없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누군가 와서 썼다는 흔적은 있었지만 그건 마치 다음 사람을 위해 준비했다는 표시처럼 보였죠. 여긴 감시가 없는 곳인데 왜 더 질서 있는 걸까? 그게 첫 반응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북유럽조차 무인 공간에는 CCTV와 알림 시스템을 넘치도록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의 무인 시설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공간을 만나게 됐죠. 바로 무인 공유 오피스였어요. 번호키를 입력하고 문을 열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엔 노트북과 태블릿, 서류철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커피를 사러 간 듯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어떻게 저렇게 고가 장비들을 그냥 두고 나가지? 하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불안이 아니라 평온이었어요. 누구도 남의 것을 쳐다보지 않았고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감시가 없어도 되는 구조를 먼저 만든 나라구나. 시민의 윤리를 시스템보다 먼저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건 북유럽식 리스크 관리와는 정반대였어요. 우리는 늘 사람은 결국 실수하고 부정행위를 하게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고 통제 구조를 촘촘히 짭니다. 그런데 한국은 애초에 사람을 선한 존재로 가정하고 시스템을 짰어요. 사람이 시스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구조였죠. 그날 밤 연구 노트를 덮으며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무인 시스템은 기술의 성취가 아니라 윤리의 정점이다. 감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시가 필요 없도록 사람을 먼저 세운 것이다. 북유럽식 관점으로 보자면 한국의 높은 신뢰 수준은 혹시 강한 집단주의 문화나 전통적 가치관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런 단순한 설명을 뛰어넘는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본 광경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첨단 기술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점원 없는 매장에서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며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무인 픽업 락커를 통해 상품을 수령하기도 했죠. 여기는 전통이 아닌 미래를 선택한 사회인데 왜 이런 신뢰 수준이 가능한 걸까? 제 마음속 질문은 깊어졌어요. 아마도 그 답은 제가 한국의 한 대학에서 만난 사회학 교수님의 말에서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했어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가 공존하죠.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신뢰는 과거의 유산만이 아닙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의 사회적 선택이에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CCTV가 있어도 범죄가 줄지 않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서로를 감시하기보다 서로를 지켜보는 문화를 선택했죠. 그건 타인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합의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신뢰는 오래된 역사나 문화적 관습에서만 자라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현대사회에서도 매일 이루어지는 선택이었죠. 서울 한복판의 커피숍에 앉아 그 교수님의 말을 곱씹으며 시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예습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신뢰라는 가치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혹시 열린 가방에서 물건이 빠져나올 것 같다면 조용히 알려주고 누군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물건을 지켜주고
길을 잃은 외국인이 있다면 기꺼이 안내를 해주는 모습들.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건 그저 과거로부터 전해진 관습이 아니었어요. 현대 한국 사회가 매일 새롭게 갱신하는 살아있는 가치였죠.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한 주였어요. 평창에서, 신촌에서, 홍대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공기 위에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게 서 있는지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지금껏 제가 머리로만 이해했던 신뢰를 마음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일찍 일어났어요. 어디 갈 데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서울의 아침 공기를 한 번 더 느끼고 싶었죠. 강남역 근처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던 중 신호등 없는 작은 도로를 조심스레 건너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골목 안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튀어나왔어요. 브레이크 소리, 미끄러지는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제게 정면으로 다가오던 헤드라이트. 몸이 굳어버렸어요. 불과 1초만 늦었더라면 그 길 위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 오토바이는 제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고 운전자는 균형을 잃고 거의 넘어진 채 간신히 안정을 되찾았어요. 서로 숨을 몰아쉬던 그때 그 젊은 배달원은 제게 다가오며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했어야 했는데 많이 놀라셨죠?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숨가쁜 와중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걱정하는 모습. 북유럽에서라면 책임 공방이 오갔을 겁니다. 신호가 없잖아요. 주의하지 그랬어요. 같은 말들부터요. 그런데 한국에선 정반대였어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미안함을 먼저 전하는 문화. 연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눈을 내리깔며 다시 말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제가 방심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누구를 위해 조심했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미안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 배달원은 법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인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 뒤를 바라보며 골목 한쪽에 멍하니 서 있었죠.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의 사과는 위기 회피가 아니었어요. 그건 어쩌면 아침 햇살보다 먼저 서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감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라는 실수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실수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일상화된 곳이다. 그리고 그 걱정은 신뢰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서울의 아침. 그날 이후로는 햇살보다 먼저 떠오른 배려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진짜 한국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도 어느덧 2달이 넘어갔어요. 처음엔 그냥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감시 없이 작동하는 사회라니 그게 진짜 가능할까?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어쩌면 허울 좋은 이상주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믿는 사회이고 그 믿음 위에 국가를 세운 나라입니다. 그 확신이 결정적으로 굳어진 건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안보 브리핑 자리였어요. 대한민국 국방전략 관련 민간연구소 초청으로 특수 브리핑에 참석하게 된 날이었어요. 그 자리는 일반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고급 정보들이 오가는 곳이었기에 당연히 탱크, 무기, 첩보 이야기로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의 내내 가장 자주 들은 단어는 시민, 자율, 공동체, 신뢰였어요. 지휘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안보는 총칼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국방이 시민 참여라고요? 그런데 이어진 자료를 보고 저는 말을 잃었죠. 예비군 훈련 참여율, 민방위 시스템 유지율, 병역 이행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의무가 끝난 후에도 예비군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동기가 강제가 아니라 자부심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한 청년의 인터뷰 영상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군대 다녀왔으니까 끝. 아니요. 나라가 날 지켰잖아요. 이젠 내가 나라를 지켜야죠. 그 말은 이 사회가 개인에게 얼마나 신뢰를 건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제가 유럽에서 봐온 병영 교육은 언제나 논리 위에 있었어요. 왜 지켜야 하는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죠.
왜가 아니라 당연이었고,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였어요. 한국은 시민을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존재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민들은 실제로 그 신뢰에 응답하고 있었고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쌓여갈수록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지에 관한 질문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왜 앞서가는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높은 시민의식으로 유명한 독일,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들도 이런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역사박물관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만난 박물관 학예사는 의미심장한 설명을 해주었죠. 한국은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 역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지키고 믿는 힘 때문이었죠. 그는 계속 말했어요. 또한 좁은 국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했기에 서로를 믿고 공존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사에서 경제 개발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신뢰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웠죠.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학예사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인들은 힘든 시기에 서로 도왔기에 번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는 신뢰의 기반이 되었죠.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신뢰를 낭만적 이상이 아닌 생존과 번영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시켰던 거예요. 그 결과 신뢰는 추상적 가치가 아닌 매일의 생활 방식이 되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 대합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기, 마지막 풍경, 마지막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더 담고 싶었거든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이 떠올랐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멈춰 섰던 밤. 카페에서 모두가 자리를 비우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아침. 지갑을 분실하고도 되찾았던 날의 떨림. 비오는 강원도에서 낯선 외국인을 도와주던 사람들의 손길. 무인 사무실, 무인 헬스장, 문 앞에 쌓여있던 택배 상자들. 그리고 국방 브리핑에서 제가 나라를 지킬 차례예요라고 말하던 청년의 얼굴까지. 그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아니, 제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는 회고록처럼 천천히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을 이상한 나라라고 적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다르게 작동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이 나라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한국은 신뢰를 무기로 가진 유일한 나라다. 신뢰는 기술이 아닙니다. 법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시간을 견뎌낸 인간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유럽은 신뢰를 계약으로 정의했고 미국은 그것을 이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그냥 살아버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신뢰가 제도와 감시의 결과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였다. 신뢰가 모든 시스템의 출발점이었다. 출국 게이트가 열렸고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그 단순함 하나로 모든 걸 이뤄낸 나라다.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에서 신뢰를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사람을 다시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말하게 될 때 분명 이렇게 말하겠죠. 한국을 연구하러 갔지만 결국 사람을 다시 믿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